일단 여러분들의 계좌라도 보세요. 대형주가 잘 움직였는지 중소형주가 잘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중소형주가 더 잘 움직이는 장이 맞습니다. 공격적이고 금액이 적으면 당연히 성장 투자가 맞는 거죠. 네. 보수적이고 금액이 클수록 배당주 투자나 안정적인 우량주 투자가 맞는 거고, 이거는 명확하게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타입을 좀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그 지수가요 2150일 때는 그래도 위로 2400, 500 하면 그래도 한 1-20%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네이버카카오 이런 대형주를 사고, 지금처럼 약간 횡보장이 예상될 때는 이때는 중소형주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공식처럼 네. 공식처럼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나고 나니까 2150에서 2400까지 쫙 빨리 온 것 같고, 또 지나고 나니까 최근 3주는 2400, 2500 박스권인 거지. 오늘 만약에 지금까지는 2400, 2500 박스권입니다 했는데 내일부터 2달 동안 2800 가 있을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죠. 네. 내 포트에 대형주랑 중소형주를 섞어서 넣으면 되고, 근데 이제 공식처럼 지금 장은 대형주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중소형주 갖고 있어야 돼가 아니고, 내 포트에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섞여 있으면 네. 스스로 느낍니다. 왜냐? 같은 업종의 대형주, 예를 들어 제가 같은 업종에 2차전지에 뭐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비를 갖고 있었어. 이 두 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잘 가는 걸 느끼겠죠. 그러면 대형주를 갖고 있고 싶어요? 중소형주 갖고 싶죠. 당연히 중소형 갖고 있죠. 그렇게 반도체 중에서도 그럼 중소형주 갖고 있고 싶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상승장에 오면은 대형주를 갖고 있고 조정장에는 중소형주, 이런 개념은 결국 사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사전적이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스스로 계좌를 맨날 보면 돼요. 내 계좌에 있는 대형주가 잘 움직였는지 중소형주가 잘 움직였는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왜 계좌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종목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계좌보다 더 정한 건 뭐겠어요? 매일 장의 흐름을 보면 되죠. 대형주가 잘 움직였는지 중소형주가 잘 움직였는지를 보면 되는데 잘 안 보시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계좌라도 보세요. 대형주가 잘 움직였는지 중소형주가 잘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중소형주가 더 잘 움직이는 장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통신주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 SKT, KT 이런 거는 진짜 바닥 거의 움직이질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안 움직이는 게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추세 매매자들은 그냥 가정을 합니다. 계속 좋은 거는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을 거야. 안 좋은 거는 앞으로도 계속 더 안 좋을 거야. 그러면 최근 5년, 10년 동안 안 좋았던 업종들의 대명사들이 철강산업, 조선산업, 통신산업 뭐 이런 애들이에요. 한국전력, 은행주,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은 최근 5년 동안 안 좋았으니까 앞으로 다이나믹하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주는 그렇게 좋아질 리가 없죠. 좋아지려면 이미 벌써 어떤 뭐가 보였어야 되는데, 스페셜한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바닥에서 코로나 고점으로 올라갈 때도 웬만한 종목들이 막 2배, 3배, 4배, 5배 올라갈 때도 통신주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음 상승장에서 통신주가 주인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추세 매매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합당한 예측, 여태까지 되게 좋은 산업이었는데 최근에 좀 주춤했다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5년, 10년을 주춤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주춤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네. 그 세무사님 그 스타일로는 약간 예를 들면 SKT 투자를 뭐 연말까지 끌고 가면 7% 배당받고, 중간에 오르면 한 10%, 15% 오르면 그때 또 매도하고, 뭐 이런 전략으로 이제 SKT를 사겠다, KT를 통신주로 모아야겠다 하는 거, 이런 전략은 별로 선호하시지 않는. 일단 말씀드린 것에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통신산업에 너무 좀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산업, 뭐 은행산업 이런 거는 저는 앞으로 성장하리라고 보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주가가 크게 급등하지 않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제 마음은 그대로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추가 질문? 근데 얘네들은 배당을 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돼요. 배당 투자자라고 하죠, 보통. 그럼 자기 스스로 알면 돼. 저는 배당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배당도 주면 땡큐, 이런 사람이지만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진 않아요, 저는. 그런데 배당 투자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 금액이 커요, 일단.
최하 5억 이상.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으로 배당 투자하면 되게 웃긴 거거든요. 5천만 원을 배당 투자해서 예를 들어 5%라고 하면은 1년에 그러면 5, 25, 1년에 250만 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으로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배당을 안 주더라도 5천만 원이 1억 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과 나 5천만 원을 배당만 받으려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5억 10억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10억으로 난 고배당 5%짜리를 찾았어. 그럼 10억으로 5%면 1년에 5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40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 은퇴한 생활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배당 투자는 돈이 좀 많고 은퇴하신 돈을 안정적으로 굴려야만 하는, 왜냐면 은퇴하신 분들이 5억 10억을 날라가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그리고 나는 또 월급처럼, 이게 배당 투자자의 컨디션인 거예요. 조건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젊은 투자자가 나는 30대 초반이야. 근데 투자 자금은 2천만 원이야. 30대 초반에 2천만 원에 배당 투자를 배운다? 잘못 배우신 거예요. 잘못 배우신 겁니다. 확실히. 이 주식 투자자라는 건 자신의 조건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30대 초반에 뭐 2천만 원 하시는데 배당 투자를 배워서 야 그래도 한 30년 하면 부자 될 거야. 저는 그걸 믿진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상황에 맞게, 그럼 배당 투자에 맞는 분들은 SK텔레콤 사시면 좋죠. 고배당 주니까. 하지만 주가 상승,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업종이 더 좋은 거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당 말고 이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나는 배당도 상관없고 안 망하는 회사, 안 망하는 회사. 그럼 우리나라에 저는 진짜 안 망하는 회사 한 5개만 꼽으라면 당연히 나라와 관련된 한국전력, KT 이런 게 망할 리가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텔레콤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신한지주까지 이렇게 한 5개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뭐 사세요. 마음 편하시겠죠. 안 망하니까. 하지만 배 아픈 건 참으셔야죠. 안 망하는 종목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재무관리의 기본을 늘 알고 계셔야 돼요. 재무관리의 핵심, 가장 먼저 배우는 한 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건 그냥 진리예요. 그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하이리스크는 하이리턴이고 로우리스크는 로우리턴이야. 그럼 안 망하는 회사는 로우리스크잖아요. 그럼 로우리턴이에요. 그럼 나는 안 망하는 회사 샀으니까 이익이 그쵸. 정말 안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망하는 회사는 안 망하는 대신 이익은 별로 안 줄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 편했으니까 됐죠. 근데 안 망하는 회사 사놓고 딴 종목 올라간다고 배 아파하면 안 된다고요. 배당주 사놓고 딴 종목 올라간다고 배 아파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안 망하는 회사, 배당주 투자, 요거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명확히 아시면 돼요. 나는 시세 차익을 욕심은 버렸어.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사님께서는 또 책 성장주의 투자라는 책을 쓰셨고, 또 오늘 2차전지 AI 로봇도 얘기해 주셨고, 이렇게 뭐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을 때는 배당주보다는 성장주, 그래서 2차전지나 AI 이런 쪽이 더 투자 스타일이 맞으시는 거고, 저한테 맞는 거죠. 네, 맞으시는 거고, 그리고 젊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우선 주식을 배우는 것도 추천한다. 일단은 젊은 분들은 하여간 제 젊은 분들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는 자신의 타입에 맞춰야 되거든요. 네. 제가 말한 젊은 분들의 이미지는 돈이 일단 별로 없다. 500만 원, 1000만 원. 뭐 100억 있는 젊은 분은 배당 투자 하셔도 돼요. 근데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젊다는 얘기는 아마 보수적이진 않을 거예요.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실 겁니다. 공격적이고 금액이 적으면 당연히 성장 투자가 맞는 거죠. 네. 보수적이고 금액이 클수록 배당주 투자나 안정적인 우량주 투자가 맞는 거고, 이거는 명확하게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타입을 좀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만약에 이런 시점에서 한 1억 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나요? 산업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종목의 숫자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1억을 하신다면 한 4-5개 정도의 종목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4-5개의 종목이면 5개라고 치면 한 종목에 2천만 원씩 n분의 1로 똑같이 1억을 하는데 5종목을 살 건데 한 종목에 9천만 원 사고 나머지 200만 원씩 사는 건 말이 안 되니까 1억으로 5종목에 2천만 원씩 사시면 되고요. 이제 5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5산업을 고르세요. 5산업을 고르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의 관점상 서로 다른 산업에서는
반도체에서 한 종목을 살 것 같고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AI. 엔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약간 리오프닝 쪽으로 해서 그래도 중국과의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개방들 또는 우리나라 자체에도 지금 마스크 이제 뭐 거리나 실내에서도 안 쓰니까 어떤 화장품 관련주나 아니면 면세점 관련주나 이런 리오프닝 쪽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업종들을 선택을 한 이후에 뭐 예를 들어 나 로봇 AI? 그럼 그 로봇 AI가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로봇이 한 20개 있고 AI가 30개 있거든요. 네. 그 종목들 중에 뭐 적자 지속 기업을 뺀다든지, 뭐 이 종목은 뭐 차트 보니까 거래도 별로 안 돼 뺀다든지 이것저것 다 빼면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 5개 선택해서 2천만 원씩 5종목을 사는 게 1억으로 하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세무사님 지금 현금을 들고 있고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또 그런 데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특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제가 강연을 하는데 끝나고 와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세무사님 지금 금하고 달러하고 주식하고 채권하고 어떤 비중을 사야 돼요? 혹시 얼마나 하시나요? 그랬더니 3천만 원 한대.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 돈에서 금은 몇 퍼센트를 사야 되고 달러는 몇 퍼센트를 사야 되고 심지어 채권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채권도 마치 사야 될 것만 같고 근데 그런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는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나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은 수천억 이상의 펀드를 굴리는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천만 원을 하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현금 비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관심 갖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내 계좌를 보세요. 내 계좌를 봤는데 종목들이 진짜 다 그제같이 바뀌었어. 차트도 안 좋고 다 적자 지속이고 그런 종목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런 종목 팔아야죠. 팔면 현금이 생기죠. 그러면 종목은 이제 사고 싶은 걸 찾아야죠. 근데 별로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어. 그럼 현금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현금을 몇 퍼센트를 갖고 있다고 결정해야 되는 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비율을 안 지키면 잘리니까. 나는 1조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 얼마는 현금 갖고 있고 얼마는 뭐 채권 갖고 있고 다 결정을 해서 그 포션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을 하면 그 중에 현금은 30% 900만 원은 무조건 현금 갖고 있어야 돼. 그거 어기면 누가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요. 그러면 내 스스로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하면 되죠. 그 융통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좋은 종목이 너무나 잘 보이고 할 때는 현금 안 갖고 있어도 되죠. 또는 좋은 종목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럼 종목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했는데 나는 현금을 다 갖고 있어야가 아니고 좋은 종목이 안 보이는 시기에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장이 안 좋을 때 나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게 되고 장이 좋을 땐 주식을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왜? 장이 좋으면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장이 안 좋을 땐 좋은 종목이 거의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래도 너무나 쉽게 초보자들한테 지금은 현금을 몇 퍼센트 정도 갖고 있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한 20% 안짝이라고 봐요. 세무사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우리의 어떤 달성에서 목표 달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하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은 목표 달성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할 때 우리가 피드백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끼신다면 그리고 내가 한 3년 정도가 지나셨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코로나 바닥에서 2021년 7월까지 지수가 오를 때 내가 얼마나 돈을 쉽게 벌었는지 또는 2021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내가 얼마나 돈을 쉽게 잃었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시장에 좀 순응을 해야 돼요. 좋은 장일 때는 내가 좀 수익이 좀 더 나는구나. 좀 안 좋은 장은 수익 내기 힘들구나. 근데 거기에 순응을 하면서 그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 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이 주식을 해야 되는 장이냐 안 해야 되는 장이냐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봐야 알고 지금 모르고. 근데 바뀔 수 있는 건 뭐냐면 투자자 여러분들인 거예요.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그 당시에 내가 몸담고 있을 때 상승장은 수익 많이 냈을 것이고 하락장은 손해 많이 났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승장에 내 자신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1억이만 1억 5천 되다가 하락장에서 다시 원금 다 까먹는 걸 반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좋은 장이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 지수평균보다 더 높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또 하락장에서 지수 하락보다 더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장이 지금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그 좋은 장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이 훨씬 빛을 발하지 않을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이세무사TV의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